1부는 미국의 대중 전략과 미중 패권 경쟁이고요. 2부는 중국의 그 미국의 대중 뭐 포위 압박 전략이라고나 할까? 그런 대중 전략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미국 전략 경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중 전략 변화를 보면은 클린턴 당시 1990년대 그때는 인게이지먼트 이제 개입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용 정책이죠. 중국과 잘 지내서 세계 전략을 같이 협력하는 구상을 세웠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00년대 초에 이제 아들 부시가 등장해서는 컨게이지먼트라 그러는데 인게이지먼트의 앞에 컨테인먼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봉쇄와 개입. 그러니까 봉쇄라는 거는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한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을 완전히 포위 견제하면서 협력할 건 하겠다는 식의 용어인데 이 완전히 그 컨테인먼트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대중 정책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오바마가 등장해서는 선별적으로 포용하고 옵쇼어 밸런싱이란 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견제하는데 군사력을 냉전이 끝났고 유럽에 미군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미군들을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서 아시아 지역을 더 세계 전략의 축으로 삼겠다. 그래서 당시에 그 용어로 나온 게 피보트 에이시아, 아시아로 축을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견제하면서 선별적으로는 협력한다라는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이제 농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인먼트 앤 디커플링에서 트럼프는 오바마도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폈죠. 특히 트럼프의 특징은 관세를 높은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발언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제재와 높은 관세 이걸로 주로 중국에 상대했던 거고요. 바이든 들어와서는 중국이 기대하기로는 진보 정권이니까 조금 좀 관계가 개선되리라고 이제 중국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트럼프가 했던 그런 일종의 과도한 대중 견제 정책을 계속하면서 질적인 견제까지 오히려 더 가해서 처음에는 이제 디커플링을 하는데 그 디커플링이 이제 유럽 국가들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위치였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최대의 전략적 과제가 됐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고 미국은 유럽 편이기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이 자동적으로 미국 측으로 다가가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정책을 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협력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를테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우리끼리만 하자 하면서는 손해니까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견제하고 포위할 건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손해 보면서까지 하는 건 어리석다. 이런 정책을 한 게 디리스킹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유럽의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정책에서 유럽이 안 따라오니까 바이든도 작년 봄부터 정도에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대중 정책은 크게 봐서 이렇게 대립할 부분은 전략적으로 대립할 건 대립하고 경쟁할 거는 하면서 무역이나 기술 분야에 경쟁을 하면서 협력할 건 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C라고 하는데 confrontation, competition, cooperation.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이든의 세계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념과 가치를 표방해서 한국같이 지금 외교를 잘 못하는 나라들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한테 대립시키고
미국은 자기의 국력 소모는 최소화하는 정책. 거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정말 바보같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중국하고 대립만 하고 미국은 오히려 자기네는 무역을 적당히 줄이면서 기술은 수출을 중단하고 또 협력할 건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데 바보같이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도 되는데 중국하고 상당히 관계만 나빠져가지고 우리는 저 어리석은 대외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전략에 끌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나 인권이나 이런 걸 내세우는 거는 이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제 그 EU 국가들이나 이런 데를 내세워서 미국은 최대한 자기가 직접 대립하는 건 피하면서 이득을 챙기는데 여기에 우리가 바보같이 미국한테 끌려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두 번째 전략은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 전략인데 이게 이제 뭐 IRA법이나 반도체법, IPEF, 그다음에 페포라고 하는 취포라고 우리가 많이 그러는 반도체 동맹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따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러 견제 안보 연합체 구축인데 나토하고 파이브 아이즈만 있던 것을 인도하고 호주를 합쳐가지고 일본과 쿼드를 결성하고 오커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주하고 영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삼국 동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미일 간에는 이게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은 느슨했었는데 거의 준동맹 관계로 갔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호주 이 네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결국은 이런 그 안보적으로도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는 군비 경쟁을 강화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노림수는 뭐냐면은 나토에 있어서의 자기네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는데 유럽 국가들한테 많이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방위 산업이 제일 앞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무역 시장의 방위 산업의 한 4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국방비를 올리고 군비 경쟁을 강화하니까 미국의 군수 산업은 완전히 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로서 현명한 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바보같이 끌려들어가는 한국이 좀 어리석다 이렇게 이런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국의 전략, 이제 대중 전략이나 이제 대외 전략을 보면 맨 처음에 나온 게 이게 한자가 어렵게 생겼는데 기미 전략, 기미 정책이라고 마오쩌둥이 이게 뭐냐면은 이 EJ 정책입니다. 주변국들의 이제 그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갈등이 있는 경우에 마치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듯이 에, 관계가 안 좋은 나라끼리는 서로 간에 견제시키고 자기는 이제 그 상위에 위치하면서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 마오쩌둥이 했는데 저우언라이 주운래는 이제 1955년에 반동회의가 가지고서는 이게 제3세계 주도국이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구동존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각국 간에 서로 다른 건 내버려 두면서 서로 똑같은 거를 향해서 나가자. 그러니까 일종의 화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3세계 리더로서 내세운 게 구동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덩샤핑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도광량입니다.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고 너무 나대지 말고 그 힘을 기른 다음에나 미국과 상대해라. 그리고 이제 그 등소평의 유언인데 장점이는 거기에 따라서 유소작이 꼭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하겠다. 그 정도로 이제 그쳤고 장점인 시대가 이제 1990년대인데 그때 이제 전방위 외교를 펼쳐서 한국하고 수교하고 바로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서 그 러시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한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추진타오는 화평 굴기, 평화롭게 조용히 대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진타오 같은 사람이 이 덩샤평의 그 유언을 아주 잘 따라서 그 전략을 지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정치에 이제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G2의 반열로 올라서는 거죠. G2의 반열에 올라선 상황에서 집권한 시진핑은 이게 분발 유의라 그래서
떨치고 일어나서 할 바는 당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미국하고 신용 대국 관계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중국도 이제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적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할 말은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1970년대 미소가 세계를 분할 통치했듯이 예, 태평양 넓은데 같이 우리 서로 이익을 마음껏 서로 방해하지 말고 추구해도 세계는 넓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나름대로 협력하자. 그 대신에 중국의 사활적인 이익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아니 미국의 GDP의 10%도 안 되는 나라가 이게 와서 이제 맘먹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야 이게 지금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막 대드네.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의 계산은 달래 있었던 게 아니라 시진핑도 뭐 등소평이 도광량에 유언한 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에, 자기가 그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나 역대 중국 지도자들이 10년, 5년씩 두 번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시진핑은 자기는 박정희가 그랬듯이 자기는 두 번 하고 말할 수 없다.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외적인 긴장을 일으켜가지고 야 이렇게 우리가 그 미국과 맞먹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시기에 지도자가 바뀌면 안 된다. 내가 또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한테 들이받았다. 이런 그 변수가 그런 고려가 상당히 작동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성혜용이라는 건 이제 사회동포주의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관용적으로 하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분발 유의와 달리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게 친하게 지내고 정석껏 대우하고 혜택을 나누고 그다음에 관용적으로 하자 이런 거를 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주변국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미국에 가서 글정적으로 잘하는데도 한국한테 뭐 그렇게 크게 한국한테 정면으로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정책은 자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의 일종의 실용주의 외교인데 그런데도 이제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오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나름대로 많이 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1년 전면적 소강 사회를 거쳐서 이 중국 제조 2025라 그래서 기술에 있어서 세계에 으뜸 가겠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바로 이제 내년입니다. 2035년에는 중국이 세계의 표준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표준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군은 현대화해서 상당히 이 적어도 이 아태 지역에 있어서는 자기가 패권적 지위에 오르겠다는 게 2035년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4년 뒤인 2049년에는 대동사회라 그래서 공자님이 얘기한 그 대동사회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순 시대라 원시 공산주의 이런 거를 뜻하는 용어인데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면서 그 태평천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몽이라 그러죠. 그 당시가 되면은 항모 전단도 6척이나 되고 지금 미국이 11척인데 이게 단순한 11척 배가 아니라 한 항모 전단이 배가 한 10개 이상 됩니다. 이 항공모함과 구축함, 순양함 뭐 해가지고 호위 전단에 거기에 탑재기가 한 80대씩 탑재하고 그래서 한 항모 전단이 웬만한 제3세계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다. 이 정도의 전단을 어, 그 미국은 11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미국도 그럼 계속 늘릴 거 아니냐? 지금도 운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렵고요. 중국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3척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있으면 4척이 되고 그 다음에 2049년에는 6척이 된다는데 그때 아마 미국은 8척이나 9척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 좀 봐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대응과 미중 전략 경쟁인데요. 중국은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북한을 지원하면서 활용하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다 5개국이 결성한 단체죠. 브릭스가 근데 회원국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CO라고 해서 상하이 협력기구, 이거를 축으로 다자 외교를 하면서 자기 편으로 제3세계 국가들을 동원하면서 미국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유럽과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일종의 중립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미국에 다가섰고, 그렇지만 아직도 유럽은 완전히 미국 편이다 뭐 하기보다는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정면 대결은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반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면 충돌은 계속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미국 내에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강화된 측면이 강합니다. 트럼프는 코로나가 발병하니까 이게 중국 애들이 세계적으로 중국 놈들이 퍼뜨린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이제 동화가 돼가지고 트럼프 때 반중 정서가 훨씬 더 고조됐고 지금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70%는 넘고요. 반중 정서가. 난 중국이 싫다라는 사람들이 옛날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미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반중 정서가 높아지면 또 지도자들은 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치죠.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서로 앞다퉈서 반중적인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당선되려면 반중 정서를 계속 강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3기만 하고 말라는 법이 또 없죠. 그래서 지금 2028년경에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 이런 것이 중국 내 내부 국내 정치 요인으로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서로 간에 경쟁은 하되, 경쟁은 불가피한데, 서로 간에 충돌하는 건 서로 이익에 방해되니까 전술적으로는 휴전하되, 그렇지만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으로서는 뭐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라는 핑계를 대면서 첨단 기술이나 또 투자 같은 것까지 이제 요즘 제한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히토리라든지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이런 거를 또 저 미국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작년의 경우에 보면 무역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미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1월 달에 대선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미중 관계에 영향을 받을 텐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지금 같은 기조로 계속 갈 테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긴다. 이런 지금 사실 뭐 그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60% 관세 매기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의 현황을 보면 GDP는 지금 한때 2021년에 75%까지 갔었는데 지금 65%로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최근에 와서 이게 사실 시진핑이 코로나 대응을 좀 미숙하게 해서 상하이 같은 도시를 완전히 봉쇄시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시진핑의 그 봉쇄적인 그 코로나 대응으로 전 세계 무역도 엄청 타격을 받았었죠. 그런 데다가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 더뎌지고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아서 GDP가 뭐 저 성장을 못해서 오히려 미중 간의 격차가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다가 거꾸로 더 벌어진 격이 됐습니다. 지금 그 75%까지 갔다가 65%까지 어떤 통계를 보면 77%까지 따라갔다 그러는데 지금은 65% 내지 64.5%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공식적으로는
예, 중국의 국가 예산은 여기저기 이제 국방 예산은 숨겨져 있어서 실제적인 중국의 국방 예산은 미국과 맞먹는다. 또 구매력 지수로 보면은 거의 유사한 것이다. 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좀 엄살 피우는 면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군인들 월급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인 수는 많은데 아, 그 급여 같은 게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국방비는 작지만 다른 군사 그 무기를 취득하거나 그런 비용은 작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술에 있어서는 상용화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고 그러나 아직도 첨단 기술은 미국이 좀 앞장서고 있다. 에너지하고 식량에 있어서는 중국은 계속해서 이 대외 의존도가 높고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대외 의존이 좀 줄어들었고 셰일가스를 오히려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석유 채굴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거의 세계 1등 생산국이 될 텐데 생산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의 여력이 많다. 뭐 이런 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보면 제3그룹의 부상은 이게 이제 러시아 제재라는 걸 보면 그 이제 비난하는데 결의에 동참한 나라는 143개국이나 되는데 실제로 제재에 동참한 나라는 48개국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어리석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143개국이 찬성을 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적극 동참하고 미국하고 잘 친하게 지내면 유네스 뭡니까 부산 엑스포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날뛰다가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 119표, 한국 29표 이 몇 배입니까 도대체? 4배 이상의 차이로 진 거죠. 그래서 제가 국립외교원장 하면서도 이게 엑스포 유치하냐고 어마어마한 돈과 수많은 사람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완전히 망신살 뻗치게 이렇게 완전히 여기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외교를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 질서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미중 경쟁의 전망,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기술력은 미국이 아직 우위고 지정학적, 국제정치학적으로는 미국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미국은 수많은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동맹 맺은 나라는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중 간에 사실 동맹이지만 중국은 그걸 동맹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전통적 우호 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주변국들하고 중국은 갈등이 많죠. 근데 미국은 캐나다나 멕시코랑 있는데 이 나라가 감히 미국한테 대들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굉장히 그 안보적으로나 굉장히 우호적인 지정학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성장하려면 아직도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데 미국과 서방이 견제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성장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요. 공산주의, 권위주의 통치도 비효율성이 코로나 때 보여졌는데 이게 과연 민주화가 될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오거나 성장에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입니다. 거기다 부동산 버블이기, 지방정부 부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지금 사실 중국이 강력한 게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데 인구가 지금 굉장히 그 성장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고요. 문제가 아직 지금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장점으로는 디지털 경제는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저축이 높고, 글로벌 물류에 있어서 생산 네트워크의 본거지라는 점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반도체를 미국이 지금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실력으로 새로운 반도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개발하면 미국 패권 정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과연
이 미국의 봉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큰 관건이고요.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고 중국은 관치금융이니까 이것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표준 창출 능력, 뭐 이런 게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능가하는 게 빠르게 보는 그 추정에 하는 그 단체나 뭐 평가기관에서는 2030년 전에 될 거라고도 그런 것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제일 빨라야 2035년, 그 다음에 2038년경이 돼야 비슷해질 것이다. 이게 지금 대세고요. 어떤 사람은 모른다 또는 뭐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미국이 또 얼마나 성장을 계속 하느냐, 이것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중 전략으로는 상호 존중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드에서 보듯이 안보나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 라이가 어, 뭡니까 구동존의를 내세웠으면 한때는 이제 한중간에 구동존의가 이제 원칙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닫아도 돼.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 화이부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구동존의는 다른 거는 다른 건 놔두고 서로 똑같이 되자. 근데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10배거든요. 서로 똑같아지면 중국을 따라오란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제 부동존이라는 걸 용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화이부동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유지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자. 이거는 서로 이제 화평하게 간섭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살자. 이런 말을 이제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전략을 보면은 한미동맹 발전, 한미동맹이 미국이 좀 상당히 자국 우선주의로 가서 좀 우리가 좀 따질 것도 많지만 그래도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미국에 너무 기대면 미국이 지금 자국 우선주의로 가기 때문에 미국이 기대다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실세가 되기 십상이다. 네,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나친 가치외교는 어리석다는 얘기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확장 억지력은 보다 확실하게 확보해야 된다. 지금은 미국의 말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미동맹으로의 전환은 억제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해야 된다. 여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본래는 얘기되는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갔다가 괜히 나토하고 우리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크게 얻는 게 없으면서 거꾸로 나토가 우리한테 협력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좀 지원해달라. 그런 얘기나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원수가 되고, 아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나토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라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명분상으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미국하고 체결했으니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주고 있는데 그뭐 글로벌 협력을 하는데 한국도 좀 그럼 무기 좀 줘라. 그런 얘기가 지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너무 좋아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남침 억제에 있는 것이지 글로벌 동맹 맨날 외치다가 미국이 중동 전쟁하면 거기도 우리 파병하고 뭐 미국이 다른 나라 전쟁하면 파병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중 간의 협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거. 어, 이 쿼드에는 뭐 저 가입하기보다는 전염병이나 기후나 신기술 같은 이런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전환해 와서 미일 동맹처럼 병렬형으로 전자권 전환해서
만약에 북한이 남침한다면 우리의 합참의장이 우리 군을 지휘해야지 왜 미군한테 지휘를 받습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일본은 자기의 그 사령관이 군을 지휘하는데 그렇다고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병아리 같이 유약한 심정으로 미국한테 그냥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듯이 제발 좀 우리 좀 지휘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군 장성들, 퇴직 장성들 이런 사람들. 정말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군 장성들 정말 저런 사람들을 별을 왜 달아줬는지 모르겠다. 그런 한탄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를 해서 중국으로부터의 그 원료 의존 이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노력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거꾸로 계속해서 중국의 희토류나 여러 가지 그 원료 같은 걸 의존해 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중국하고는 무조건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중국한테 그냥 막 질러대니까 중국이 정말 속으로는 꾹꾹 참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이 지금 중국이 우리를 다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앞서고 있는 거는 반도체에서 조금 질적인 반도체 조금 앞서고 있는 거하고 디스플레이 조금 앞서는데 디스플레이도 거의 따라왔다라 그러고 거의 앞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건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이런 정책 전혀 하지도 않고 이번에 광복절 날 내세운 무슨 통일 전략 뭐 통일 뭐 저 기조를 내세웠는데 이게 북한은 또 꾹꾹 참고 있는 거지.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북한은 가뜩이나 정권 유지가 어려워서 북한 주민들의 대외 정보 취득을 확실히 차단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대고 북한 주민들 정보권을 획기적으로 느리는데 국가 예산도 느리고 거기에 전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하는 거 계속 방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국하고 저 일본하고 좀 많이 협력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상당히 어색한 관계를 가져가는데 이거는 통일 기조가 아니라 말자는 기조. 자칫하다가 이 전쟁 나지 않을까 저는 계속 걱정이에요. 왜 그렇게 북한을 그냥 못 살게 구는지 북한하고 관계를 안 하는 것까지는 북한이 싫어서 그렇다고 하면 용납은 되겠는데 북한을 자꾸 가서 이렇게 찔러요. 북한이 착한 집단도 아닌데 자꾸 찌르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찌르니까 저로서는 참 너무나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걸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반미일 안보 공조를 계속 강화하니까 이게 신냉전 질서를 계속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고요. 반미일이 강화되니까 북중로도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전방위 협력 외교를 해야 되는데 뭐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까? 하려고 생각 안 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아까 파워포인트 공유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한 네, 45분 쓰신 걸로, 예, 예. 35분 정도 쓰신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좀 질문을 좀 주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미중 패권 경쟁, 이거 그, 공유 취소하면 되나요? 네, 취소하면 됩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취소하면 내려집니다. 네, 됐나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뭐 얘기하십시오. 제가 네네.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군사, 기술, 에너지 이런 차원으로 나눠서 미중 패권 경쟁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한 말씀씩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좀, 좀 어려운 거 질문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